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고 7년 전쟁 후에 우리가 최종 승전했다는 사실을 숫자로 계속 기억해두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얘기를 잊어버린 국민은 없을 겁니다. 비슷한 맥락의 두 역사적 사실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숫자나 사건이지만 다른 하나는 바로 이야기,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가졌던 역사 교육의 문제도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얘기로 배우면 쉽고 재미있을 것을 무조건 암기만 하게 하니까 고충이었죠.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완벽한 스토리의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선과 악의 대립 구도와 영웅, 그리고 그의 헌신과 희생, 그것이 몰고 온 변화와 비극적 결말까지. 오늘날 기업 마케팅이나 컨텐츠에서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억지로 기억해야 하는 것들과 달리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은 자연스럽게 기억될 뿐만 아니라 교감을 나눌 수도 있어서입니다. 오늘날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들은 많지만 세계 최고의 스토리텔링 기업 출신의 스토리텔러에게 그와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애플 창업주 고 스티브 잡스의 재기 기반이 됐던 디지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는 주변의 비관에도 불구하고 토이스토리에서 시작해서 겨울왕국에 이르기까지 일단 대형 히트작들을 내놨습니다.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도 성공 비결이었지만 정작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역이 바로 오늘 읽을 책 픽사 스토리텔링의 저자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살다 보면 안 좋은 날도 있죠. 근데 아무 걱정 마세요. 저 AI가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줄게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눌 오늘의 주제죠. 예. 픽사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대사를 AI 버전으로 먼저 들려드린 거거든요. 행복한 하루를 바라는 AI처럼 어느덧 2022년의 봄의 끝자락 마음껏 여러분들도 봄의 기운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살펴볼까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은 게시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시장 붕괴 사건을 보면 투자자와 시장의 흥망은 운명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토르스텐 데니니 쓴 42가지 사건으로 보는 투기의 세계사 지난 시간 함께 읽어봤는데요. 예. 먼저 2828번님,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늘 실패합니다. 그런 점에서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경계가 어렵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저도 어려운 문제. 성공하면 투자, 실패하면 투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일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구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10대가 이성에 느끼는 불같은 감정이 사랑일까, 성욕일까? 그걸 구분하기 힘든 것만큼이나 투자와 투기는 구분하기 어렵다. 네. 근데 본인이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할 정도는 투자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면 투기 혹은 도박이다. 네. 중독되는 건 투기나 도박이다.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구분합니다. 네, 예. 경계가 어렵기 때문에 더 정신을 그렇죠. 바짝 차리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네, 그리고 김준영님, 네덜란드 최초의 튤립 투기. 음. 인간의 욕망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모두 하는데 나만 손해보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2032번님, 새로운 분야를 선두로 개척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뒤따라가는 사람은 늘 폭삭 망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알면 남들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투기의 영역에서는 참으로 깨닫기 힘들죠. 그렇죠. 이제 이런 사이클을 붐, 버스트, 그러니까 거품과 파열이 반복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폭탄 돌리기 같은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폭탄 돌리기라는 걸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좀 아는데
나만 똑똑하기 때문에 폭탄이 터지기 전에 언제든 내 이익을 챙기고 이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그 오판이죠.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최후 승자는 늘 판을 기획한 사람들입니다. 이 거품을 조장한 사람들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하는데도 결국 나만 정확히 폭탄이 터지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은 역사가 아무리 거듭돼도 사람들이 버릴 수 없는 네. 본능에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설마요. 공부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황근일님. 투기는 대호황을 먹고 자란다고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랬다면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김원식님. 다른 분들이 돈 버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투자 분석을 우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기업, 상품, 시사, 경기 등을 분석하면서 많은 현실을 공부하는 것. 욕심을 버리고 투자하면 성공 투자하지 않을까요? 해주셨네요. 그렇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욕심이 주가 돼서 중독이 되면 그건 투기고 투자를 잘하는 법은 즐겁게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는 거죠. 그러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여유자금, 뭐 구체적으로 여유자금이 뭐냐 그러시는데 그 자금 중에 한 30%를 까먹어도 별로 이렇게 밤잠이 안 오거나 이런 건 아닌 정도의 네. 돈.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장기, 적어도 3년 이상을 보고 그러니까 한 종목만 하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할 때 당장 석 달 만에 얼마를 벌겠다 이게 아니라 한 3년 정도의 목표를 두고 그 이상을 두고 이제 해야 되고 세 번째 전제가 지금 김원식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 공부 자체가 즐거워야 됩니다. 이 회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산업은 미래에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예측이나 전망을 해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즐겁게 공부하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공부를 하실 때 성공 예감 함께 하시면 그럼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유민우님, 30대 초반인 저는 은과 금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별책 부록과 뉴스를 접하다 보니 조금씩 저축하면서 금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이 어떨 거냐라는 질문이라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 금에 대한 관심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일 때 나타나고 또 최근처럼 글로벌 경제나 금융이 불확실할 때는 안전자산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금은 최근에 많이 각광받았죠. 많이 올랐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길게 보자면 역시 투자 대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전처럼 안전자산이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이 엄청난 각광을 받지는 못해요. 그 이유가 다른 대안 투자가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주식 채권 아니면 금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각국 통화에다가 가상화폐, 뭐 미술품 뭐 이런 대안 투자들이 생겨나면서 금의 그 반짝반짝거림이 좀 줄었어요. 또 하나는 그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도 이 금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돌덩어리일 뿐이라서 네. 전보다는 금과 통화가 연계되어 있던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그 의미가 퇴색했다. 그런 정도 차원에서 가격의 등락 정도를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뭐 이게 엄청난 급등을 할 거다 혹은 급락을 할 거다 이런 과거식 발상은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사람은 스토리, 일정한 줄거리를 담은 말이나 글을 통해 정보를 접할 때 무려 22배나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루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토리 제작자 매튜 루니슨 픽사 스토리텔링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픽사 하면은 뭐 저희 세대와 함께 성장해온 그렇죠. 애니메이션 제가 예, 예. 워낙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은 곳이라 익숙한데 상대적으로 매튜 룬이라는 사람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영화 끝나고 타이틀롤이 올라갈 때 앉아 있는 분들이 진정한 영화팬입니다. 바로 나가셨잖아요. 네, 저는 빨리 일어나서 예, 나갔죠.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인데 20년 이상 픽사에서 근무했고요. 처음에는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애니메이터, 그러니까 이 수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출발했고 네.
이 사람이 나온 대학교가 사실은 더 유명할지도 몰라요. 월트 디즈니가 설립한 명문 애니메이터 양성기관 중에 칼아트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인데 여기 애니메이터 학과에 입학해서 학교를 그만둬요. 입학 중에 자기들이 만든 단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애니메이션 제작자 측에서 그 심슨이라는 네.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 3편부터 와서 일해달라 그래서 가서 일하게 된 거고, 근데 후에 픽사에 합류하게 되는데 픽사에 합류해서는 내가 그냥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스토리 제작자로 변신을 해요. 그쵸.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흥미로운 일이다. 그래서 이 사람 필모그래피를 보면 우리가 아는 혹은 광명수 씨가 좋아했던 거의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네. 토이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카, 업, 라따뚜이 뭐 이런 것들에 다 관여를 했고, 회사를 떠난 다음에는 스토리텔링 관련한 비즈니스 컨설팅하고 강연 활동을 주력하는 꽤 이 분야의 유명 인사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네. 분이셨습니다. 2018년 출간된 이 책의 원제를 보면 최고의 이야기가 이긴다. 헐리우드 스토리텔링을 사업과 그 이상에 활용하는 법이거든요. 예, 이 원제를 보라는 제 조언을 꾸준히 지금 네. 듣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원제라는 게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사실상 한 문장에 요약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제목 장사라는 게 많은데 미국은 비교적 정직하게 주제를 다뤄요. 그리고 부제도 늘 달려 있는데 그냥 그걸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다 나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저자 자신을 스토리텔러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책에서 세 가지의 스토리를 주로 사례로 내놓습니다. 하나는 뭐 당연히 픽사와 픽사를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 얘기가 있겠고, 네. 나중에 픽사를 인수하게 되는 디즈니사가 애니메이션 회사의 어떤 전형이니까 월트 디즈니하고 디즈니 얘기가 하나 있는가 하면, 이 책에서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저자 자신과 증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는 자신들의 가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장난감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 얘기를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사례로 꾸준히 넣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영화다 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더군요. 그런 것도 어떻게 DNA를 물려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타고난 스토리텔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구락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영감을 주는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예, 매튜 룬은 타고난 스토리텔러 같아요. 네, 이 픽사를 스티브 잡스 재기의 발판이다라고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사연이 좀 있는 기업이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죠. 픽사는 뭐 애니메이션 앞에 그 움직이는 스탠드 때문에 즐거운 회사로만 기억하겠지만 판생부터가 사연이 있었어요. 그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헐리우드 최고의 전문가는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라는 작품들이었잖아요. 네. 그 이걸 쭉 만들어 나가다가 시리즈가 중단될 무렵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ILM이라는 회사가 이 컴퓨터 그래픽 분야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른 영화 작업을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 이 부서 책임자 2명이 나와서 회사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게 픽사예요. 네. 오히려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여기 합류하게 되는데 우리 돈으로 한 120억 정도를 들여서 $1,000만 들여서 50.1%의 지분을,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운영하게 되는데 그때의 잡스는 지금의 잡스가 아니었죠. 그야말로 애플에서 망신당하고 자기가 세운 회사에 쫓겨났고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대형 컴퓨터를 기획했는데 다 실패해서 그야말로 루저가 되기 직전이었는데 이 회사를 통해 그야말로 재기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픽사 역시도 그렇게 성공 가능성을 높게 쳐주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디즈니가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토이스토리라는 걸 제작할 수 있었는데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토이스토리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해요. 디즈니가. 뭐 망하란 얘기였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토이스토리 제작이 지연되기도 하고 픽사도 위기에 처했었는데 보란 듯이 이 흥행작들을 계속해서 내놓죠. 토이스토리가 성공하자마자 1, 2, 3 내놓았고 그 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매튜 룬의 필모그래피에 해당되는 작품들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기업 가치가 올라갔고 2007년에는 드디어 그간 투자해온 디즈니사의 회사를 매각해요.
8조 원 정도, 우리 돈 8조 원이 좀 넘더군요.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는 또 하나의 재기 발판이 되는 주식을 갖게 되는데 그 후에도 쭉 오른 디즈니사 주식의 7%를 가지게 되고 개인 최대 주주가 돼요. 디즈니에. 그리고 이사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재기의 긴 여정에 나서게 되는 거죠. 몸풀기 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픽사 스토리텔링.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의 힘.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면서 그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1592년 외우라고 해도 잘 안 외워져요. 이순신 장군 얘기는 잊어버리라고 해도 잘 안 잊히죠. 그럼요. 그래서 통계 자료나 각종 데이터 정보는 본지 10분이면 머릿속에 5%만 남는 데 반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정보를 접할 때는 아까 광명수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22배나 잘 각인이 되고요. 네. 바로 들었던 스토리의 65%는 머리에 남는 거죠. 5%대 65%. 네. 그게 스토리의 위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단순히 기억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의 특정 인물들, 대개는 주인공이죠. 악당이 아니고 네. 주인공하고 유대감을 느끼죠. 내가 저런 일을 나도 겪었어. 유대감을 느끼고 이렇게 스토리에 강하게 인류가 집착하게 된 게 뭘까? 이 진화 생물학자들은 그것도 일종의 그 진화의 과정이라고 봐요. 모든 걸 숫자나 통계나 자료로 기억하려다 보면 뇌 용량이 안 될 테니까 간편한 인지 습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얘기를 딱 듣고 대초원에서 잎이 바스락거리면 나한테 유해한 동물이 나타난다고 봐야 될 거야. 뭐 확률이 몇 %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스토리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네.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분야에서는 뭐 숫자나 데이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그다지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분야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저도 직장인 시절에 이걸 잘 깨닫질 못했는데요. 평범한 직장인 예를 들어보면 보고서라는 걸 쓰고 거기에는 많은 숫자와 주장들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스토리가 아니죠. 그걸 올려놓으면 읽는 것 자체가 귀찮기도 하고 번거로워서 상관은 계속 미뤄둡니다. 어느 순간 하급자가 결제 좀 해주세요 하는 얘기를 들어야 억지로 읽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한 문장의 스토리로 돌리면 저는 요즘 우리 회사에서 이런 게 걱정인데요. 저쪽에서 하는 경쟁업체에서 하는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걸 좀 벤치마킹하는 건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 당장 읽고 싶어져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로 만들어라. 결제 서류조차 가능합니다. 본인이 지루해하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으니 읽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결정해야 될 사람을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올리면 결제를 빨리 또 대부분 받아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스토리텔링이란 그러니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 뿐만 스토리텔러에게만 아니라, 필요한 게 그럼요. 아니었네요. 네. 아주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자신을 각인시키는 방법이죠. 저도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주로 그러니까요. 술 관련된 얘기여서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각인시키면 네.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주장도 그렇고. 네, 그런 점에서 이 저자가 스티브 잡스의 재능과 열정을 소개하기도 했거든요. 예. 주로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했던 그 잡스가 알고 보니까 책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됐어요. 타고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저자가 그를 존경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스티브 잡스 사례가 한 6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존경 내지는 흠모하더군요.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잡스는 자서전인 그 공식 평전에도 나오다시피 현실 왜곡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막 실제 기업과 뒤죽박죽이 돼 있고 또 목표가 너무 분명하니까 까칠하게 주변 사람들을 대해서 폭언도 서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한 사람 치고 존경한 사람은 몇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존경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책에서 인상적으로 스토리텔링의 사례로 스티브 잡스를 거론한 게 2007년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을 선보여서 세계 시장을 뒤흔들던 그 첫 장면, 이 아이폰의 세계를 설명하던 장면을 스토리텔러로서 능력을 증명한 장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픽사라는 회사를 굉장히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스티브 잡스의 공이었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자신이 픽사에서 일했던 가장 큰 자산이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픽사의 비전을 얘기할 때 스티브 잡스는 늘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 네. 예, 픽사가 영화를 몇 차례 성공하고 나니까 다른 욕심이 나잖아요. 텔레비전 시리즈물도 만들고 싶고 실사 영화도 만들고 네, 싶고. 이것저것 다. 그렇죠. 네. 그때 스티브 잡스가 말리면서 한 얘기가 바로 회사 주변에 있던 유명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가 잘 돼서 사람들이 줄을 서다 보니까 다른 메뉴를 많이 만들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햄버거의 질까지 떨어지면서 그저 그런 햄버거 가게가 되고 말았다. 이런 게 좋은 스토리죠. 네. 그걸 보고서로 우리가 다각화보다는 현재 본업에 충실해야 됩니다라는 보고서를 쓰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러네요. 설득력도 없고. 네. 그런데 햄버거 가게 얘기를 통해서 완전히 그 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전문 회사로 남게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앞서서 또 이 세 축이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디즈니 그리고 픽사 그리고 이 저자의 가족적인 스토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 보면 굉장히 성공한 두 회사의 이야기에 비해서 가족 스토리는 별거 아니라고 치부될 수도 있는데 예. 오히려 책을 읽고 나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3대째 이어온 장난감 가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사례들을 쓰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뭐 각자 3대의 꿈도 재밌어요. 할아버지는 전쟁에 갔다 오고 나서 자파상을 하다가 장난감 가게를 하게 되고 아버지는 디즈니 애니메이터가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내 가업을 물려받아라 그래서 접었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꿈을 물려받아서 디즈니 애니메이터 같은 애니메이터가 되려고 하다가 스토리텔러로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 스토리 이야기 제작자로 변신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그 흥미로운 부분이고 이 사람이 가진 힘 같아요. 테드 강연 같은 데도 보면 이 사람 동영상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자기 집안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얘기를. 네. 그게 하나의 스토리로서 재미있어요. 그런 재밌는 요소를 각자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로 발굴하고 꾸미느냐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직장인들도 너의 소개를 좀 문장처럼 만들어봐라라고 예시로 좀 해주고 있었는데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많이 읽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뭐 너무 많아서 그걸 잘 안 하게 되는데 자기소개서 첫 문장이 아주 진부합니다. 스토리텔러로서 꽝이에요. 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실한 부모님 덕에 어렵지 않게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다. 너무 뻔한가요? 열에 7명은 이렇게 씁니다. 네. 그걸 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 스토리텔러로서 거기에 재미 요소나 관심사들을 많이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저자들의 장난감 가게에서 할아버지 얘가 많이 나오는데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는데 힐끔 보고 가잖아요. 네. 뭐 끌어들이기 위해서 막 털복숭이 로봇 고장난 걸 사다가 손봐서 깜짝 놀래켜 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한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물로켓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로켓 쏘는 장면을 장난감 가게 앞에서 이벤트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스토리텔러로서의 여러 가지 재능들을 사업에 활용했다. 이런 걸 보면서 아마 이 3대째인 매튜 룬도 나는 아예 이걸 본업으로 삼아봐야 되겠다.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후크. 후크라는 게 이제 옛날 세대는 깜장 교복의 목걸이 낚시 바늘 같은 걸 후크라고 네, 네. 하는데요. 우리나라 후크송이라는 건 낚시 바늘처럼 기억하기 쉽고 관심이 집중되게끔 아주 쉬운 멜로디가 반복되는 네. 후렴구가 반복되는 걸 후크송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스토리 초반에 관심과 주의를 끄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된다. 후크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 고릴라나 물로켓 같은 것들도 그런 예고. 사람들의 집중력이 지속되는 시간이 8초 정도니까 8초의 승부를 볼 만한 얘기거리를 꺼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후배 기자들한테
좀 저희 매체가 좀 길게 쓰는 호흡이 긴 기사를 쓰는 곳이었기 때문에 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길게 설명하거든요. 와서 그러면 그냥 한 문장으로 10초 내에 설명해봐. 네. 한 문장으로 매듭 지을 수 없다면 그건 좋은 기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데 보면 그 목사 아버지가 자녀들 영문학 교육을 시킬 때 글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글을 절반으로 줄이게 하고 계속 줄이게 해서 기어코 문장 한두 가지만 남을 때까지 줄이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네.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브래드 핏이 나중에 기자가 되죠. 지역지 기자가. 이렇게 어떤 아주 단순하지만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끄는 어떤 장치. 그 시나리오에선 만약에라는 장치를 많이 후크로 활용한다고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인크레더블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보면 이런 시나리오에 이런 전제가 달린 흥미로운 전제가 달린 만일 슈퍼히어로들이 사람 구하는 일이 본업인데 이게 금지되면 어떨까? 네. 그런 거고. 라따뚜이는 더 황당해서 저는 처음에 코웃음 쳤는데 이게 재밌을 수 있는지 프랑스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인 생쥐 얘기죠. 생쥐. 그래서 근데 보다 보면 네. 그 생쥐에 공감하게 되고 그렇죠. 사실은 생쥐라는 동물을 등장시켰지만 뭔가 원대한 도전을 하는 보통 사람들의 얘기로 치환한 거죠. 네. 이 후크 장치가 대단했던 거죠. 생쥐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었으면 끝까지 이 영화를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만약에가 진짜 애니메이션이 됐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게 된 건데요. 예. 그래서 그런지 특히나 첫 문장의 힘을 저자가 무척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만약 글을 쓴다면 스토리로 글을 쓴다면 첫 문장이 중요한데 저도 그 기자 시절에 리드라고 하는데 첫 문장만 마치면 이거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우리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 다른 책을 통해서 허핑턴 포스트의 창업주인 아리아나 허핑턴 같은 경우에 Thrive라는 제3의 성공이라는 책을 냈는데 첫 문장이 이겁니다.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2007년 4월 6일 나는 피를 흥건히 흘린 채 집 사무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 유명한 사람이 피 흘리면서 쓰러졌어?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읽고 싶게 만들잖아. 안 읽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이게 후크인 거죠. 첫 문장이 그래서 중요한데 제가 좋아하는 레이먼드 카버라는 시인이자 소설가는 마음에 드는 첫 문장 완성하면 내 소설은 이제 끝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고 로그 라인이라고 저도 많이 얘기합니다. 방송에 출연하시는 인터뷰를 한 30분 이상 하는 분한테는 로그 라인이라는 걸 우리가 보내드렸다. 이게 스토리 라인 줄거리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 평범한 질문들을 하게 될 테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로그 라인인데 네. 그 특히 무슨 제작자, 스토리 제작자가 됐건 컨텐츠 제작자가 됐건 이런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돈 내줄 사람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그 사람한테 엘리베이터 목적지에 가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몇 초 아닐까요? 몇 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는 피치라는 건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피치라고 한다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피치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한 5초 안에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네. 이게 후크의 힘이죠. 아니 그렇게 해서 사실 낚인다고 하죠. 소비자들 입장에선 광고나 기사에서 그 딱 그 첫 문장만 보고 낚이는 경우가 많은데 예. 사실 그 낚였다의 의미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광고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낚았으니까 예. 난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광고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크를 악용하는 경우들도 있죠. 네. 광고는 짧습니다. 스토리 형태의 광고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극적인 영상과 주장밖에 없죠. 네. 이런 경우는 후크가 통했지만 결과적으로 진정성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픽사의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생각해 보죠. 짧은 것도 아니고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정도로 창의적인 후크가 있고 그 문제를 따라가다 보면 내 얘기로 변하는 과정을 실감하셨을 거예요. 어른조차도. 네. 저는 아이들하고 많이 봤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어른들이. 눈물 봐도. 나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후크의 위대함이죠. 그러니까 후크를 악용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거기에 더해져야 된다라는 그럼요. 이야기인 예. 것 같은데 예. 이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비즈니스 강령과도 같은 4가지 핵심 조건이 있었거든요.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서 그 얘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건 한국식 스토리텔링의 구조들이고 미국에서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우선 영웅이 등장하고 이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목표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예로 들어가면 목표 있죠. 승전하는 거. 일본군을 우리 한반도에서 내쫓는 거죠. 네. 그다음 한 가지나 그 이상의 장애물, 악당들이 등장하죠. 뭐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뭐 이순신 얘기에는 일본군뿐만 아니라 원균이라는 악당도 등장하죠. 그리고 변화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합니다. 모함을 쓰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만 충성심의 발로로 백의종군을 하게 되죠. 이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거 저도 봤습니다만 로그라인을 보면 최고의 겁축이 몬스터인 설리라는 애가 우연히 인간 아이하고 접촉을 했는데 자기 세계에서 알려진 얘기처럼 아이들이 몬스터에 해롭다는 게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온갖 자기 직업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겁주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걸 끝내게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죠. 이 괴물이 영웅이죠. 목표가 있죠. 그리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따돌림 당하고 내쫓으려고 하죠. 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그라인을 간명하게 그런 아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고요. 다만 예외들도 있습니다. 로그라인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외면당했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저긴 뭔가 대단한 게 있어라는 이미지가 형성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HBO 드라마로 세계적인 히트를 했던 왕자의 게임 제작사를 보면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 네. 이 두 작가가 스토리 작가들이 너무 길게 대학 노트 2권쯤에 스토리를 써놓고 쉽게 잘 요약을 못해요. 그걸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약하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주요 디즈니사를 포함해서 주요 제작사나 스튜디오한테 거절당하다가 이게 한 1년 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한테 뭔가는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쟤네들이 로그라인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 누가 좀 손 봐주면 잘 될 텐데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드디어 HBO사의 부사장한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네. 그것도 그 작가 노트를 들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발탁되는 극적 사건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아주 간명한 네.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이목을 집중시키는 후크를 중심으로 사람들한테 소개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로그라인이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또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라는 테마파크를 개장했을 때나 네. 성공 후에 또 관객이 크게 감소했을 때 대처법도 스토리를 적극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55년도에 이 디즈니랜드가 개장하면서 테마파크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혁신적인 개념이어서 뭐 돈을 대주려는 금융사들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디즈니가 자기 전 재산, 자기 보증 서서 빚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열게 되는데 처음부터 낯서니까 스토리를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여러분들은 들어갑니다 하는 표지를 앞에 내걸기도 하고 첫 스토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지역별로 해놓는데 판타지랜드, 투마로우랜드, 프론티어랜드, 어드벤처랜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고객들을 여러 번 찾게 한 거죠. 주제별로 달리해서. 근데 인기를 못 얻으니까 그 당시에 1시간 그 어린이 시간대를 지상파에서 맡아서 디즈니가 제작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 각 분야에 어울리는 스토리들을 텔레비전 시간대에 막 배치. 오늘은 투마로우랜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심이 생기게 만든 거예요. 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고객들을 초기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지상파 방송을 1시간이나 어떻게 디즈니가 맡게 되느냐. 이게 또 디즈니 성공의 결정적인 1단계였는데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6시, 7시 때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이들 이 방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텔레비전에서. 맞아요. 미국이 처음에 그걸 시도했는데 지상파의 고민은 광고도 별로 안 붙고 하니까 이걸 자기들이 다 제작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껄끄럽던 시절에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많이 만들어 두고 있었고 만들고 있었으니까 우리한테 그 시간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다 제작비 들여서 만들어서 내보낸다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광고 수입은 나눕시다. 네. 이렇게 했는데 지상파 하나가 그걸 받아요. 그래서 디즈니의 성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콘텐츠 거기서부터요. 제작으로는. 테마파크는 이런 경우였죠. 네. 예.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진심. 진정성 얘기죠. 그러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구락꾼과 스토리텔러를 구분하자는 얘기가 구락꾼한테는 조종당한다는 느낌이 목적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속았다 이런 느낌인 그렇게 거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진정성을 전달해야 되는데 뭐 가장 유명한 예가 마케팅 사례 중에 우리 경영학 교재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영원한 2등 렌트카 회사가 ABC라는 데가 있었는데 네. 이 친구들이 한 2등 광고라는 게 유명하죠.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들의 진심을 보여줄 때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데 자랑의 기술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그 불완전하지만 좀 자신이 진실로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네. 내가 완전하다고 자랑하는 것도 주제 넘은 거고 너무 자기 비하를 일삼는 것도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렇죠. 단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있으면 되는 그렇죠. 거죠. 픽사 같은 경우가 그래서 네. 대본 같은 걸 사본 적이 없대요. 음. 저자 작가 작품을 사본 적이 없고 전부 픽사 구성원 스토리 제작자들이 모여서 자기가 경험했던 걸 스토리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대단했던 거죠. 네, 또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 보면은 메시지를 관객 스스로 찾게끔 이야기의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질 못하던데 이해를 못하던데 과잉보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인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인생은 저마다의 길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내려놓는 법을 특히 부모들 같은 경우에 네.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메시지였는데 저는 이 책에서 이걸 또 흥미롭게 읽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스미스시 워싱턴 가다는 이 영화의 명감독 프랭크 카프라가 한 얘기인데요. 나는 그동안 드라마를 만들면서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배우가 오는 게 드라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관객이 울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교감하게 하는 것, 공감하게 하는 것. 이게 스토리를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데 픽사의 애니메이션들은 대부분 그런 목적을 달성하죠. 아까 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공감을 한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저자가 관객에게 스스로 의미를 찾게 그냥 내버려 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강압적으로 교훈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자칫 잘못해서 그 영화를 보고 잘못 의미를 찾으면, 그러니까 저자가 주고 싶어했던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를 찾으면 사실은 목적이 잘못 전달이 된 건 아닐지 이런 그럴 수도 걱정도 있죠. 들거든요. 성인 영화에서는 그 자체로 괜찮습니다. 예술 작품은 소비자가 소비하는 대로 소비될 권리가 있는 거죠. 네. 뭐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카소 작품을 난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렇게만 받아들여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어린아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네. 메시지가 오해되면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악당이 나오는데 악당이 멋져 보여. 그럼 나 안 저 되잖아요. 악당을 닮아갈래. 그래서 그때는 잘못 만든 거죠. 오해되지 않도록 네, 어린아이용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써야 되겠죠. 네. 저자가 기존의 도입, 전개, 결말이라고 알고 있는 3단계를 6단계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그렇죠.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기승전결로 하라고 하거든요. 네. 기사도 그렇고 모든 스토리를. 미국은 이제 도입, 전개, 결말 3단계 아니면 6단계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 확장한 건데 가만히 보시면 픽사의 모든 스토리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이 공식이에요. 도입, 사건 촉발, 점진적 갈등 구조, 위기, 절정, 결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식이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네. 픽사 애니메이션이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 가장 큰 약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변합니다. 늘 보면 그러니까 나는 수줍고 진취적이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도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게 큰 강점으로 바뀌더라 하는 건데 오직 주인공만이 중대한 결정을 내린 다음에 적대적 인물이나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러면서 자신들끼리 픽사 내부에서 만든 일종의 문장 활용 공식도 있더라고요. 얘기를 만들 때 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는 겁니다. 6가지 첫 문장이나 접두사에 옛날에 옛날 옛적에 해야죠. 그리고 매일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렇죠. 점진적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위기 절정까지 가는 거. 그날 이후 뭐 행복하게 살았대더라 혹은 그는 그녀를 그리워하게 됐더라. 이런 공식으로 일종의 공식이 있다. 생각해 보면 픽사 애니메이션 전부가 어느 정도는 이 공식을 다 따랐어요. 그렇죠? 뭐 막 극적으로 일반 성인 실사 영화처럼 처음에 사건이 벌어지고 회상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은 없었죠. 네. 이런 이야기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랐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픽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영웅. 모든 스토리에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전하는 얘기들까지도 주인공이 있어야죠. 주인공은 영웅입니다. 영웅은 슈퍼맨의 배역을 오랫동안 소화했던 크리스토퍼 리브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크나큰 역경에도 인내하고 견뎌낼 힘을 추구하는 평범한 개인이다. 슈퍼맨이라는 이야기의 영웅도 평범함을 가지고 있죠. 클라크라는 신문 기자.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슈퍼맨으로 변신하죠. 근데 실제 그 배역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리브도 평범한 영화 배우였는데 낙상 사고로 죽게 되잖아요. 하반신 불구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죽게 되는데 그때 진짜 슈퍼맨의 면모가 나오죠. 이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오랫동안 하는데 진짜 영웅이 된 거죠. 네. 스토리의 중심이자 비전과 용기,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남녀노소 모두의 감동을 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대목인데 영웅이 그런 건 당연한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태생과 상관없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서 이 영웅의 교감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스토리의 교감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주인공이라는 의미의 프로타고니스트라는 것도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 시련에 처한 사람 뭐 이런 의미의 그리스어인데 영웅일 수도 있고 요즘은 성인 실사 영화에서는 악당이 주인공일 수도 있죠. 네. 뭐 베놈, 조커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스토리 지문이 있는데 대개 우리가 아는 스토리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어요. 나도 저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지. 네. 누구랑 부딪힌 적이 있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토이스토리의 버즈와 우디의 우정은 메소포타미아 전설 길가메시에서 힌트를 얻기도 했어요. 예, 이거는 이미 영화계뿐만 아니라 대중들한테도 널리 알려진 얘기고 네. 책에도 소개가 되는데요. 길가메시라는 거는 뭐 중동 전문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거겠지만 호메로스 이전에 있었던 아마 세계 최초의 서사시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인데요. 길가메시라는 주인공의 모험담을 구성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막강한 적수였다가 최고의 친구가 된 엔키드라는 존재가 있는데 같이 친구가 되고 나선 경쟁자에서 적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운명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버즈와 우디도 사실은 초기에 좀 라이벌이었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친구가 되기 시작하고 더 큰 어떤 목표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해가면서 변화해가는 거죠. 그 신화학자 조지 캠벨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신화 속 영웅이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너무 서사적으로 그려지면 안 되니까 여기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는데 그게 재밌어요. 하나는 하우디 팩터라고 그래서 하우디가 뭐냐면 How do you do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반가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네, 네. 그렇게 친근감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버즈와 우디의 경우도 아주 무슨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보통의 장난감인데 약간 하나는 시대를 놓쳤고 하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이런 장난감들이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만든 거예요. 네. 결함이 있는 보통의 장난감이네. 관객과 대중의 공감을 유발하기 위한 인간적 면모들을 이제 갖춘 거고 사람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더 네. 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스타워즈의 안타고니스트죠. 그러니까 악당이 다스베이더인데 속편들을 쭉 보다 보면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게 되게 착한 사람이었네. 네. 왜 갑자기 저렇게 변절했지? 권력 앞에 황제 팔러틴한테 복종하게 된다든지 이런 약점들을 보이는 거죠. 스토리 초반에 고양이 구하기 같은 장치를 내놓는다 그러는데 이런 게 다 영화판의 속어인데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거죠. 레이더스라는 영화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여기 보면 주인공이 덜 떨어진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탈출에 성공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발 밑에 뱀이 있으니까 놀라 자빠지잖아요. 네. 막 이런 모습이라든가 또 이 사람의 영화를 좋아해서 저자가 전체 장면을 분석해 봤더니 대단한 보물을 찾는 게 영화의 주제인데 보물을 잃어버리는 게 전체 장면의 80%에 달하더라.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유도하는 장치들하는 거죠. 네. 그 잡스도 이 넥스트사라는 걸 픽사 전에 설립해서 2대 신형 모델
컴퓨터를 완전히 말아먹는데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본 방송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이클 조던은 세계 최고의 슈터였지만 자신이 기억하고 있어요. 실패한 슛이 몇 개인가 12,000개의 슛을 경기에서 실패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영웅들과 인간적 교감을 나누게 된 다음 영웅이 스토리에서 보여준 변화와 결말을 통해서 메시지나 교훈을 딱 제시하면 되는 거죠. 근데도 스타워즈를 여러 편 보여줬는데 자꾸 그 우리 애들은 다스베이더 쪽이 더 그럴 수 있죠. 루크 스카이워크가 아니라 네, 매력적인 그러니까요. 네, 캐릭터에 공감이 갈 수도 있죠. 예. 픽사나 디즈니 영화를 보다 보면은 주인공만큼이나 그렇게 매력적이고 각각의 캐릭터가 분명한 조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주연들만큼이나 조연들을 굉장히 신경을 쓴 흔적들이 보이고 있어요. 저도 이 책 보면서 더 정확히 알게 됐는데 네. 조연이 간단히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니라는 건 뭐 한눈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모든 픽사 애니메이션에 보면 조연들이 더 감초 역할을 많이 하는데 네. 일종의 비중을 가지고 공력을 들이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 60, 제2의 주인공 뭐 그게 악당일 수도 있고 25, 그다음 15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뭐 비중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조연과 캐릭터를 의식해야 된다는 건데요. 토이스토리 보면 그 인형 하나하나 심지어는 뭐 그 잔디 인형 같은 걸 포함해서 캐릭터가 살아 있잖아요. 그럼요.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스타워즈에서 루크 스카이워크와 같이 다니는 한 솔로라든가 레이어 공주, 네. 그다음 이름은 벌써 까먹었습니다만 로버트 추바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공들인 거고 뭐 건축학개론의 섭섭이도 어떻게 보면 주인공보다 더 캐릭터가 살아난 경우였죠. 그러면서 인기도 많이 얻었죠. 그걸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제작자들이. 뭐 보편적인 캐릭터 유형도 있다 그래요. 그 픽사 같은 경우는 한 17개를 정해두고 이게 어떤 데 속하는 거냐. 전령관, 수호자, 멘토, 동료, 뭐 장난꾸러기, 그림자 이런 것들 정해놓고 딱 유형화해서 공식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토리를 읽고 보고 말하는 이유가 줄거리나 이야기 구조에 매료돼서라기보다 진짜는 스토리 속 주인공과 캐릭터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공감이 되니까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에 흥미를 느껴서 스토리에 빠져드는 거지. 야, 스토리가 멋져. 픽사 스토리들도 생각해 보면 조금 끝나고 나면 어처구니 없는 권선징악도 꽤 있죠. 네네네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하는 건 캐릭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캐릭터를 통해서 그 캐릭터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까 네. 그런 거죠. 그만큼 스토리 속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의 힘이 그만큼 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한 중요한 제안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컨설팅에 많이 활용하실 텐데 자꾸 기업의 경영진은 자기가 영웅이고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그 스토리에. 그러나 거꾸로 고객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영웅으로 만들고 고객이 당하는 어려움을 기업이나 경영진이 풀어준다.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멘토라든가 네. 수호자 정도의 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게 바뀌거든요. 영웅들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하고 우쭐하도록 만들어주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되면 그건 대박이 나는 거죠. 네. 지금 영웅 말씀하셨으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영웅의 키워드를 후보자들이 좀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지 반대로 또 유권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거 어려운 좀 질문이네요. 영웅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좀 가려낼 수 있을지 한 말씀 해주시자면. 진짜 영웅은 뭐 잘 나가는 사람 혹은 어려움 없이 잘 나간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서 조금씩 나아진 사람. 그래서 적어도 나와 비슷한 처지였던 사람. 네. 그래서 내 얘기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후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내가 얼마나 잘 나갔나 이것만 자랑하는 경연대회 같아서 네. 오히려 전국 노래자랑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희도 잘 가려낼 줄 알아야죠.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전국 노래자랑은.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혁신적인 문화. 이 혁신 문화 혹은 창의적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스티브 잡스가 보여준 재능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픽사의 원천은 그것 말고도 두 개가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디즈니가 설립했던 그 칼아츠, 이 픽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애니메이션 회사는 다 칼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또 스티브 잡스의 애플 문화가 있었고 네. 아까 제가 언급한 조지 루카스 문화, 기술 집착적인 그래서 창의력과 혁신, 기술 세 가지가 결합한 게 픽사 스토리텔링의 힘이었다. 애플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 평전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사람들끼리 밍글링하게 섞일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픽사 신사옥에는 욕실하고 카페테리아, 거기 사람들이 만나는 네. 데니까 그 많이 이제 가운데 두거든요. 근데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의 신사옥은 마지막에 완성한 죽기 전에 완성한 거기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 그 비행제표처럼 둥그렇게 만든 이유도 서로 어울리게 한 거고요. 가운데 오히려 정원을 뒀잖아요. 네. 도넛처럼. 그리고 그 각각의 곳곳에 화장실이 있어요. 아주 정갈하고 멋진 화장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분야에 있지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창의력을 북돋아주는 거죠. 이게 혁신적인 문화를 픽사에 이식하게 된 스티브 잡스를 중심으로 한 전통 기업 문화의 밑거름이었다고 이제 저자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저도. 또 디즈니가 처음 토이스토리 투자를 제고한 이유도 공개가 됐는데 예. 우디가 너무 비호감 캐릭터여서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캐릭터였다고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초반이었으니까 처음 제작할 때니까 저도 처음에 그 우디가 우쭐해하고 막 이럴 네. 할 때 이거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애들 정신 건강이 괜찮을까 했는데 이 우디가 변화해가는 과정이 또 감동인 거잖아요. 네. 근데 디즈니는 처음에 지원을 포기해서 저자가 그것 때문에 이 픽사에 다시 들어가려고 한참 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그 흥미로운 얘기들을 하는데 창의적인 문화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역경이 닥치게 해서 정말 마음을 다 풀고 스토리를 전개할 때 창의적인 문화들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판을 제작하니까 SNL이라고 그래서 Saturday Night Live라는 네. 거 있잖아요. 그게 매번 주인공이 바뀌니까 스토리를 이끌어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색하게 끝날 수도 있고. 근데 늘 웃기는 이제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그 주인공만의 독특한 자기 비하가 섞인 유머가 나오거든요. 그 주 동안 회자되고. 네. 우리나라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처음에 만나면 터무니없는 얘기부터 막 한답니다. 그 작가들이 스토리 작가들이 대본을 예를 들어서 뭐 이병헌 씨가 나온다고 치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 연기를 해보면 어때요? 라든가 네. 그럼 막 깔깔 웃고 그러면서 어색함이 깨지고 자기 비하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유머를 구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창의력을 자극하는 뭔가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 소개된 뭐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라든가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나 여기 책에서 자세히 쓰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등장하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PC나 놀이공원, 전기차처럼 사람들이 뭘 갖고 싶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갖고 싶은 걸 제시한 혁신가들이었는데 네. 그들이 만든 기업이 보여준 혁신적인 문화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얘기합니다. 픽사도 개봉 6개월 전에 일반인 대상으로 시사회하고 반응을 보고 수정을 했다 그래요. 네, 네. 오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토리를 활용하라는 조언은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평상시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은 별로 얻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자는 어떤 입장인지 마지막으로 정리 좀 저자가 해주시죠. 마지막에 실용적인 조언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뭐 매일 글을 쓰자, 다양한 글을 읽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요약하자면 저는 장문과 독서 네. 글을 써야 돼요. 스토리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쓰면 명확해집니다. 내 스토리가 가진 허구성과 진정성이 그러니까 글로 쓰고 많이 읽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머릿속으로는 스토리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재밌는 부분을 스토리화해 보는 거죠. 살을 붙여서. 네. 이런 건 구라일 수도 있는데 진정성이 담긴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위대한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픽사 스토리텔링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리텔링에는 한 개인 또는 하나의 기업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는 힘이 있다. 당신의 일상이든 비즈니스든 스토리와 결합하는 것은
그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이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데 영감을 주는 최고의 방법이다. 네. 그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뭘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많죠. 네. 그런 분들은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스토리로 팔아야 되는데 본인이 알게 모르게 이미 스토리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인플루언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내 소비 생활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텔러예요 이미.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어떤 분은 약하고 하니까 차이가 나는 건데 또 뭔가를 팔려는 사람 뭐 기업의 마케터, 사업 기획자들, 취업 준비생들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요. 내 얘기를 당신 어떤 사람이야라고 묻는 거거든요. 면접위원들은 네. 짧지만 강렬하게 스토리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 94년도에 대학 들어가서 몇 년 된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네. 전할 수 있어야 일자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투자는 과학보다 예술에 가깝다.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을 비롯해 월스트리트 거인들이 신뢰하는 투자 철학자 하워드 막스가 쓴 투자에 대한 생각 함께 읽어볼 텐데요. 특히 매주 월요일 개미스쿨에서 만나는 김학균 센터장이 추천한 책입니다. 어떤 깊은 통찰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그 하워드 막스 책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 만나고 있는데요. 네. 아주 주식시장 대가다운 통찰력들이 담겨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죠.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